엔비디아 본사가 멈췄습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의 차세대 GPU 생산 라인이 통째로 멈춘 겁니다. 하루 손실 1조 2천억 원. 원인은 단 하나, HBM4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불량률 0.00%, 10만 개 칩에서 단 하나의 결함도 나오지 않았다는 보고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엔비디아 공급망 총괄 디렉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삼성은 이미 끝난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3개월 후 한국기흥연구소 회의실에서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삼성을 끝났다고 선언한 남자가 왜 무릎을 꿇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레너드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전문 투자 펀드 아틀라스 캐피털의 시니어 파트너로 22년째 일하고 있죠. 인텔, 퀄컴, TSMC, 브로드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라운드에 제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제가 모르는 칩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인텔 초창기 엔지니어였습니다. 1978년에 산타클라라 팹에서 8086 프로세서를 찍어내던 사람이죠.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실리콘 웨이퍼 조각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2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돌아왔고 저는 빈 침대 옆에서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아침에야 볼 수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아버지의 손은 늘 미세하게 떨렸는데 수십 년간 클린룸 장갑 안에서 혹사당한 신경이 회복되지 않은 거였죠. 반도체는 제 피 속에 흐르는 것이었고 동시에 사람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제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좋은 공장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삼성은 메모리 칩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는 세계 최고였지만 그건 기술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건 미국이고 공정을 깎는 건 TSMC이고 삼성은 그 사이에서 양을 채우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에 한 번 기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 실사차 들른 거였는데 클린룸을 둘러보고 나서 제 메모장에 적은 건 단 3줄이었습니다. 장비는 ASML 구형, 공정은 TSMC 대비 3년 뒤, 결론, 참고 불필요. 그게 삼성에 대한 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동행한 애널리스트가 삼성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메모리 공장이 뭘 준비해? 칩이나 잘 찍으면 되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반도체를 과소평가한 게 아닙니다.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HBM이라는 단어가 업계를 뒤흔들기 시작한 건 2023년쯤이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AI 연산에 필수적인 이 칩을 누가 만드느냐가 곧 AI 시대의 패권을 결정짓는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은 전부 SK하이닉스 제품이었고 삼성은 문 앞에도 서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삼성이 HBM3E 납품을 시도했다가 불량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고 봤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투자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HBM 경쟁에서 사실상 퇴장, SK하이닉스 독주체제 공고화. 그게 2024년 9월이었고 저는 그 판단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건 2025년 12월 셋째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화면에 뜬 이름은 제임스 왕, 엔비디아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제임스 왕은 스탠퍼드 MBA 동기였고 15년 넘게 업계에서 부딪혀온 사이였죠. 그가 금요일 밤에 전화를 건다는 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는 뜻이죠. 마이클, 다음 주에 시간 되나?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인데? HBM4 공급선이 꼬였어. 우리 좀 도와줘.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HBM4라면 차세대 AI 칩의 심장이었고 엔비디아의 2027년 로드맵 전체가 이 칩에 달려 있었습니다. 공급선이 꼬였다는 건 엔비디아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어디가 문제야? SK 하이닉스 단독으로는 물량이 안 돼. 마이크로는 아직 18개월 뒤고. 그럼 대안이 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뭔가를 들고 왔어. 저는 코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삼성, 작년에 HBM3E도 못 만들던 회사가?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데이터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너무 좋아서 이상하다는 뜻이야. 저는 그 순간 호기심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22년 동안 반도체를 봐왔고 너무 좋은 데이터는 대개 조작된 데이터였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에 산타클라라로 와 72시간 안에 결론 내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HBM4, 삼성,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왕이 금요일 밤에 전화를 걸 정도면 불가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72시간이 제 22년 경력에서 가장 긴 72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삼성이라는 이름이 제 모든 판단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7시 48분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캘리포니아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본사 로비는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는 차세대 GPU 블랙윌 울트라의 렌더링 이미지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칩 하나에 전 세계 AI 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었죠. 8층 전략회의실로 올라갔을 때 제임스 왕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낯선 얼굴 4명이 더 보였는데 각각 엔비디아 공급망편, 기술평가팀, 재무분석팀, 법무팀 소속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레너드, 아틀라스 캐피털 시니어 파트너이자 이번 실사의 외부 자문입니다. 22년간 반도체 투자만 해온 사람이니까 편하게 의견 나누시면 됩니다. 제임스가 스크린을 켰고 화면에 뜬 건 블랙웰 울트라의 생산 일정표였습니다. 2027년 1분기 양산 시작. 그 위에 빨간 글씨로 HBM 공급 미확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에는 HBM4가 칩당 6개 들어갑니다. 연간 필요 물량은 약 8억 개. 현재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공급사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 양산 라인을 가동 중이지만 최대 생산량이 연 5억 개입니다. 3억 개가 부족하죠. 마이크로는 양산 시점이 2027년 하반기로 우리 일정에 18개월 늦습니다. 그럼 답이 없잖아. 재무분석팀 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삼성전자 로고가 떴고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3주 전에 HBM4 샘플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삼성이요? 작년에 HBM3E도 통과 못한 데가? 기술평가팀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왔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문까지 부른 겁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72시간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금태 안경에 네이비색 슬림핏 수트, 손에는 노트북 2대를 동시에 들고 있었죠. 브래들리 카터, 엔비디아 글로벌 공급망 심사 총괄 디렉터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 2대를 나란히 펼쳤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은 채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삼성 데이터 확인건이야. 브래들리가 안경 너머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삼성,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저는 그가 다른 말을 이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를 열더니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024년 9월 HBM3E 심사 결과서였죠.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FAIL,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불량률 5.7%, 우리 기준은 0.1% 이하입니다. 삼성은 기준의 57배를 초과했어요. 그런 회사가 1년 만에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데이터로 말하죠. 기적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내린 판단이 틀릴 리 없다는 확신. 22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온 저도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태도가 이해되었죠. 하지만 제임스 왕이 금요일 밤에 전화를 건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브래들리 디렉터,
삼성 데이터를 먼저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레너드 씨, 당신도 작년에 삼성 퇴장이라고 보고서 쓰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틀렸는지.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브래들리 카터가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프레소 버튼을 누르면서 저를 흘끔 봤죠. 레너드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가 종이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삼성건으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72시간이면 마이크론 실사를 한 번 더 돌릴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서서 아메리카노를 뽑았습니다. 그가 노트북 하나를 열더니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줬는데 삼성의 최근 5년간 메모리 불량률 추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죠? 보세요. 브래들리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2020년 D램 불량률 0.8%, 2021년 0.9%, 2022년 1.1%,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TSMC는 같은 기간 0.3%에서 0.1%로 떨어졌고요. 이게 기술 회사와 공장의 차이입니다. 브래들리 카터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7세, MIT 전자공학 석사 출신, 엔비디아에 11년째 근무하면서 공급망 심사라는 영역을 사실상 혼자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게이트키퍼. 그의 승인 없이는 나사 하나도 엔비디아 공급 라인에 들어갈 수 없었죠. 말버릇이 있었는데 뭘 주장하든 끝에 반드시 데이터로 말아줘라는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처음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들을수록 상대를 깔아뭉개는 도구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회의 때 삼성페일 도장을 찍은 서류를 일부러 스크린에 띄웠는데 거기엔 그의 사인 옆에 빨간 펜으로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재심사 불필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삼성을 심사한 게 아니라 처형한 거라고. 그리고 그 판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실사준비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주도권을 잡았고 화면에 공급사 평가 매트릭스를 띄웠습니다. 가로축에는 기술력, 양산 능력, 재무 안정성, 납기 이력, 품질 인증 5개 항목이 있었고 세로축에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이 나열되어 있었죠. SK 하이닉스 칸은 거의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었고 마이크론은 노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삼성 칸은 빨간색 일색이었죠. 보시다시피 삼성은 5개 항목 중 4개가 기준 미달입니다. 브래들리가 레이저 포인터로 빨간 칸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기술력, 미검증, 양산 능력, 미검증, 납기 이력, 없음, 품질 인증, 탈락 이력 있음. 유일하게 통과하는 건 재무 안정성인데 돈이 많다고 칩을 잘 만드는 건 아니죠. 데이터로 말하죠.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 일본이 설계한 구조를 미국 장비로 찍어낸 거지. 자기 기술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D램을 잘 만드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같은 걸 더 싸게, 더 빨리 찍어내는 능력. 그걸 기술이라고 부르면 폭스콘도 기술 기업이죠. 그는 웃으며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낮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반박할 근거가 그 순간엔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사라 첸이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으로 엔비디아 기술평가팀 선임 엔지니어. 저와는 스탠퍼드 시절 후배 사이였죠. 그녀는 평소에 회의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카터 디렉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내리며 그녀를 봤습니다. 말하세요. 삼성이 보내온 HBM4 샘플 데이터에서 불량률이 0.00%로 나왔는데 이 수치가 매트릭스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브래들리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샘플 데이터는 양산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100개 찍어서 0%라고 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게 10만 개, 100만 개 단위에서도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사라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0만 개입니다.
삼성이 보내온 건 10만 개 단위 테스트 결과이고 불량률 0.00%입니다. 브래들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화면을 3초간 응시하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자체 테스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삼성이 자기 칩을 자기가 테스트한 거잖아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라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들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첸 엔지니어, 당신이 삼성 편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자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고 저는 그 사이에서 미묘한 균열을 감지했습니다. 브래들리의 성벽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 그건 실금에 불과했고 그가 쌓아올린 데이터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제임스 왕이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삼성 데이터를 72시간 안에 검증합니다. 레너드 씨가 외부 자문으로 독립평가를 맡고 브래들리 디렉터가 내부 심사를 병행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브래들리가 노트북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72시간이요? 삼성한테는 과분한 시간이네요. 그가 회의실을 나갔고 비싼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데이터 진짜 10만 개야?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선배, 아직 못 본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삼성이 불량률을 잡은 방법이요. 레드광이라는 기술인데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흥분을 읽었습니다. 11년 차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처음 본다는 기술. 그게 뭔지 아직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72시간이 단순한 실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라 첸과 함께 8층 구석 소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산타클라라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죠. 사라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삼성이 보내온 전체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타났고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여기부터 보세요. 사라가 첫 번째 시트를 가리켰습니다. HBM4 테스트 칩 생산 이력서였죠. 총 생산량 12,400개, 불량 판정 0개, 불량률 0.00%. 저는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10만 개에서 불량이 0이라는 건 솔직히 비현실적인 수치였습니다. 반도체 역사상 그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본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브래들리가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2대는 어김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레너드 씨, 데이터 검토 결과부터 들어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삼성이 제출한 HBM4 테스트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총 10만 2,100개 칩 중 불량 0개, 불량률 0.00%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브래들리가 즉시 반응했죠. 레너드 씨, 그 숫자를 그대로 믿는 건 아니겠죠? 어떤 반도체 기업도 10만 개 단위에서 불량 제로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TSMC도 못했고 인텔도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브래들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자체 테스트의 한계이죠. 샘플을 골라서 테스트했거나 판정 기준을 낮췄거나 데이터로 말하죠. 이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말한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체 테스트 결과를 고지곳대로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사라가 밤새 정리해준 비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카터 디렉터. 자체 테스트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4 동일 단계 테스트 결과입니다. 총 8만 4천 개 칩, 불량 25개, 불량률 0.03%. 숫자 2개가 화면에 나란히 떴습니다. 삼성 0.00%, SK하이닉스 0.003%. 비교 대상이 생기자 회의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0.03%도 업계 최고 수준인데 삼성이 그걸 넘어선 겁니까? 기술평가팀 쪽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SK하이닉스 0.03%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은 그 세계 최고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안경을
영상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했지만 손가락이 노트북 위에서 미세하게 빨라진 게 보였습니다. 테스트 조건이 동일했는지 확인했습니까?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온도, 전압, 스트레스 테스트 프로토콜이 다르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JEDC 표준 프로토콜 기반입니다. 온도 조건 섭씨 85도, 전압 1.1V, 72시간 연속 스트레스 테스트, 동일 조건입니다. 브래들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죠.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성의 테스트 샘플 102,400개는 양산 라인에서 무작위 추출한 것입니다. 골라 뽑은 게 아니라 라인에서 그대로 뽑은 겁니다. 여기 추출 로그 EC가 있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으로 추출 로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타임스탬프, 라인 번호, 웨이퍼 번호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죠. 브래들리의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3초간 화면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로그가 있다고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지만 목소리에서 아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1라운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브래들리는 반박했지만 처음으로 데이터로 말아줘 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내식당 대신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캘리포니아 12월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불량률 0.00%라는 숫자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브래들리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보여줘야 했죠. 사라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배, 레드광 데이터 정리했어요. 이거 보면 방법이 나와요.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라에게 발표를 맡겼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은 현직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게 설득력이 있었으니까요. 사라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삼성이 불량률 제로를 달성한 핵심 기술은 레드광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녀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기존 반도체 검사는 자외선 기반입니다. 파장이 짧아서 미세 구조를 볼 수 있지만 침투 깊이가 얇습니다. 표면 결함은 잡지만 적층 구조 내부의 결함은 놓칩니다. HBM4는 12단 적층입니다. 12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검사는 옥상만 보는 거예요. 1층부터 11층까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업계 공통 과제 아닙니까? SK하이닉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불량률 0.03%가 나오는 거죠.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업계 공통 과제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걸 풀었습니다.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적외선에 가까운 레드광을 사용하면 침투 깊이가 자외선의 약 4배입니다. 12단 적층 구조를 관통해서 내부 결함까지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비교 이미지가 떴습니다. 왼쪽은 자외선 검사 이미지로 표면만 선명하게 보였고 오른쪽은 레드광 검사 이미지로 12층 전체의 단면이 마치 MRI 사진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평가팀 엔지니어 2명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제임스 왕도 안경을 벗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사라가 이어갔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검출 해상도입니다. 기존 자외선 검사의 검출 한계는 1나노미터입니다. 레드광 시스템은 0.3나노미터까지 잡아냅니다. 0.3나노미터. 머리카락 두께의 30만 분의 1입니다. 이 수치를 들은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브래들리가 즉시 반격했습니다. 새 검사 기술이라는 건 곧 검증 안 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양산 라인에 검증 안 된 장비를 넣으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져요. TSMC가 왜 아직 도입 안 했겠습니까? 보수적인 게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카터 디렉터. 새 기술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TSMC가 신중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이 기술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TSMC는 레드광 검사 시스템을 2028년 도입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삼성은 같은 기술을 2025년에 양산 라인에 이미 적용했습니다. 3년 앞서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보다 3년. 브래들리의 타이핑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이 혼자 만든 기술이 아닙니다. 삼성종합기술원과 한국광주과학기술원이 6년간 공동 개발한 원천 기술입니다.
장비도 자체 설계했고 ASML이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외부 장비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브래들리가 아까 말씀하셨죠. 한국 반도체는 미국 장비로 찍어내는 거라고. 이 장비는 미국 것도 일본 것도 아닙니다. 순수 한국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고 그는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사라가 저를 바라봤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을 깬 건 제임스였습니다. 레드광 검사 시스템의 특허 현황은 확인했습니까? 사라가 답했습니다. 국제 특허 23건 등록 완료, 12건 출원 중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에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임스가 브래들리를 바라봤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브래들리가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그의 손이 평소보다 느렸죠. 데이터는 확인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험실 수준의 성과입니다. 양산에서 같은 결과가는 보장은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겠다. 1시간 전만 해도 시간 낭비라고 했던 사람이 판단을 유보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타클라라 메리어트 7층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정리한 숫자들이 빛나고 있었죠. 불량률은 확인했습니다. 기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그가 가장 잘 아는 언어로 말해야 했습니다. 돈. 삼성이 빠지면 엔비디아가 얼마를 잃는지 그 숫자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생산 시뮬레이션 데이터 있어? 3분 뒤에 답이 왔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선배도 안 자고 있었네. 저는 웃었습니다. 이 업계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이었죠. 새벽 3시에 일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버지가 인텔에서 그랬던 것처럼. 셋째 날 아침 72시간 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브래들리는 여전히 제일 먼저 와 있었지만 노트북이 3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뭔가를 준비한 게 분명했죠.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결론을 내야 합니다. 레너드 씨, 준비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삼성 없이 블랙웰 울트라를 양산하면 엔비디아는 얼마를 잃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도 제임스도 재무팀도 침묵했죠. 저는 스크린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187억. 회의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의자가 삐걱거렸고 재무팀 쪽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차트를 띄웠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의 HBM4 최대 연간 생산량은 약 5억 개입니다. 블랙웰 울트라에 필요한 연간 물량은 8억 개, 부족분 3억 개. 이 3억 개를 채우지 못하면 블랙웰 울트라 양산이 최소 6개월 지연됩니다. 6개월 지연 시 엔비디아의 예상 매출 손실이 187억, 한화로 약 27조 원입니다. 27조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브래들리의 타이핑이 멈췄습니다. 187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교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의 0.6%입니다. 대한민국 연간 국방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브래들리 디렉터가 삼성 검토의 시간 낭비라고 하신 72시간 동안 발생하는 기회 비용은 이 손실의 0.001%도 안 됩니다. 72시간을 아끼려다 187달러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무팀 쪽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들리는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가 5초간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가정에 기반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증설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2000 공장 증설 계획이 있죠. 그런데 증설 완료 시점이 2028년 상반기입니다. 블랙웰 울트라 양산 시작은 2027년 1분기고요. 1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1년을 누가 메웁니까? 브래들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론은 어떻습니까? 마이크론 HBM4 양산 시점은 2027년 하반기입니다. 블랙웰 울트라 양산 시작보다 6개월 늦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초기 월 생산량은 SK 하이닉스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물량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2027년 1분기까지 HBM4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곳입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곳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 이 두 회사 외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187억 달러는 숫자가 다시 화면에 떴고 회의실의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브래들리가 노트북을 돌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가 밤새 준비한 자료였죠. 제가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그의 화면에 뜬 건 삼성의 재무 데이터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 추이 2022년 15%, 2023년 -3%, 2024년 8%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런 회사의 핵심 공급을 맡기면 불황기에 투자를 줄여서 품질이 떨어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훨씬 안정적이에요. 공급 안정성은 기술만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의 실적 변동성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카터 디렉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삼성이 적자를 낸 2023년에도 R&D 투자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2023년 반도체 R&D 투자액 28조 원, 적자를 내면서 28조를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28조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HBM4 불량률 0.00%이고 레드광검 검사 시스템입니다. 적자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 회사와 흑자일 때만 투자하는 회사 중에 어디가 더 안정적인 공급사입니까? 브래들리의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숫자가 그의 논리를 막고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50대 초반, 캐주얼한 차림에 목에 엔비디아 직원증이 걸려 있었죠. 제임스가 일어서며 소개했습니다. 닥터 앤드류 박, CTO실 수석 아키텍트입니다. 블랙웰 울트라의 하드웨어 설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박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브래들리를 바라봤습니다. 카터 디렉터, 한 가지 질문할게요. 브래들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HBM4를 단순히 메모리로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블랙웰 울트라에서 HBM4는 메모리가 아닙니다. 연산 아키텍처의 일부입니다. 칩과 메모리 사이의 패키징 통합이 성능의 80%를 결정합니다. 그 패키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브래들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박이 손가락을 하나 세웠습니다. 파운드리, 로직, 메모리, 패키징을 한 회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곳, 지구상의 한 곳입니다. 삼성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앤드류 박이 이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훌륭한 메모리 회사입니다. 하지만 패키징은 외주입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만이 메모리 제조부터 후공정 패키징까지 한 지붕 아래서 끝낼 수 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의 성능을 100% 끌어내려면 이 수직 통합이 필수입니다. 그가 브래들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흥을 직접 봐야 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 진영에서 균열이 아니라 전환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CTO실 수석 아키텍트, 블랙웰 울트라를 설계한 사람이 직접 삼성을 확인하자고 말한 겁니다. 브래들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노트북 위에서 떨어졌고 처음으로 화면을 닫았습니다. 제임스가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기흥 방문을 추진합니다. 레너드 씨, 사전 조율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이 끝나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기흥에서 제가 마주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1247일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었죠. 그때는 메모장에 참고 불필요라고 적고 돌아갔던 나라였습니다. 공항 리무진에 올라 기흥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한국의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고속도로 위의 차량들은 빠르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사라 첸과 앤드류 박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브래들리 카터가 혼자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도 공항에서도 지금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흥 캠퍼스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였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거대한 반도체 팩 건물이 시야를 채웠고 주차장만 해도 축구장 3개 크기였죠. 안내를 맡은 삼성 반도체 사업부 관계자가 우리를 클린룸 출입 게이트로 안내했습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하고 이중 도어를 지나자 HBM4 양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2019년에 본 기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장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ASML 구형이라고 메모했던 그 자리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비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레드광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자체 설계, 자체 제작입니다. 브래들리가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장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죠. 이건 실리콘밸리에도 없는 장비였으니까요. 앤드류 박이 장비 옆에 서서 구조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안내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6년 걸렸습니다. 클린룸 투어가 끝나고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복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인데 텅 비어 있었죠. 다들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클린룸에 있습니다. 연구원들 대부분이 교대 근무로 팹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보통 저녁 9시 이후에 사람이 찹니다. 저녁 9시요? 퇴근 시간이 아니라 복귀 시간입니다. 클린룸에서 나와서 데이터 정리하고 논문 쓰고 회의하는 게 저녁 9시부터 새벽 2, 3시까지예요. 3층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HBM4 프로젝트 총괄 연구팀장 박재훈 상무의 사무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책상도 컴퓨터도 아니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 전체를 달력이 덮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2개월치 달력이 빈틈없이 붙어 있었고 모든 날짜 위에 빨간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박재훈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악수를 청했는데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클린룸 장갑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낸 손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미세하게 떨리던 그 손, 같은 손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벽에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상무가 돌아보더니 잔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스쳤지만 금방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9월 14일 HBM3E 탈락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세기 시작했습니다. 뭘 세신 겁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의 하루하루를요. 저는 달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빨간 X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겨울, 2023년, 여름, 가을, 겨울,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지나고 며칠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247일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1247일, 3년 4개월 13일. 이 팀이 몇 명입니까? 237명입니다. 237명이 1247일 동안 매일 이 건물에 출근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설날도 추석도 아이 돌잔치에 못 간 사람이 있고 부모님 장례식에 반차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사무실 입구에 서 있었는데 그도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평소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죠.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야근 일지입니다.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씁니다. 그가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17일이었습니다. 빽빽한 글씨 사이로 짧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웨이퍼 7번 라인 수율 34%, 원인 불명, 내일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8일, 수율 33%, 더 떨어짐, 잠을 못 자서 손이 떨린다. 3월
19일 32%. 팀장님이 우동 사왔다. 우동 먹고 다시 클린룸 들어감. 3월 20일 31%. 이러다 진짜 접히는 거 아닌가. 저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4월, 5월, 6월. 수율은 오르지 않았고 메모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버텨야 한다. 그리고 2023년 11월. 어느 페이지에서 글씨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거였죠. 팀장님 입원, 디스크. 우리가 지킨다. 박상무를 봤습니다. 입원하셨었습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클린룸에서 14시간씩 서 있었으니까요. 2주 입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석 달은 쉬라고 했지만 2주 만에 복귀하셨고요. 팀원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 오면 이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2년간 반도체를 봐왔지만 이런 건 숫자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보고서에는 수율과 불량률만 적히지 그 뒤에 누가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서 있었는지는 적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1978년 인텔 산타클라라 팹에서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던 아버지, 빈 침대 옆에서 잠든 아들의 얼굴을 아침에야 보던 아버지, 은퇴 후에도 떨리던 손. 아버지는 그때 자기가 왜 그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 것 같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사라가 조용히 제 옆에 왔습니다. 그녀도 야근 일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죠. 선배,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 사람들 3년 반 동안 매일 새벽에 퇴근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237명의 사람이 1247일 동안 멈추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박상무가 달력 맨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빨간 X 대신 파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이날이 뭔 날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HBM4 10막의 테스트 결과가 나온 날입니다. 불량 제로. 1247일 만에 증명한 날이죠.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흥 캠퍼스 너머로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던 날도 이런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37명은 지금도 클린룸 안에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니 브래들리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달력이 보이는 방향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다음 날 아침 브래들리 카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클린룸을 다시 보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들고 있었지만 2대가 아니라 1대였습니다. 나머지 1대는 방에 두고 온 것 같았죠. 사소한 변화였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하나 내려놓은 겁니다. 오전 9시 우리는 다시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재훈 상무가 직접 안내했습니다. 어제 투어와 달랐던 건 브래들리의 태도였습니다. 어제는 장비를 훑어보기만 했지만 오늘은 걸음을 멈추고 모니터 수치를 직접 읽었습니다. 레드광 검사 장비 앞에서 그는 30초 넘게 서 있었죠. 박 상무가 다가갔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브래들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이 장비의 검사 속도는 얼마입니까? 웨이퍼 한 장에 4.2초입니다. 기존 자외선 장비는 얼마죠? 11초입니다. 브래들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양산 라인 끝까지 걸어간 뒤 박상무가 우리를 품질 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 대형 모니터 6대가 걸려 있었고 실시간으로 수율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었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량률 칸에 찍힌 0.000%라는 숫자.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가고 있는 양산 라인의 결과입니다. 샘플이 아닙니다. 자체 테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찍히고 있는 숫자입니다.
브래들리가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0.00%.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15초.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데이터로 말아줘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사람이 데이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20초쯤 지났을 때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도, 확신도, 냉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얼굴이었죠. 그가 박재훈 상무를 바라봤습니다. 박상무, 네, 저 달력 있지 않습니까? 벽에 붙어 있던 거. 네, 며칠이라고 하셨죠? 1247일입니다. 브래들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느린 숨이었죠. 저는 11년 동안 공급망 심사를 해왔습니다. 수천 개 기업을 평가했고 수백 건의 FAI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아닌 클린룸 옆 복도였지만 공기의 무게는 어떤 회의실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건 제 스프레드시트에 없던 변수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불량률, 수율, 원가 구조, 납기 이력. 제 매트릭스에는 이 항목들만 있었습니다. 1247일은 없었습니다. 237명이 매일 새벽까지 클린룸에 서 있었다는 건 없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져도 2주 만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복도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만 들렸죠. 사라가 숨을 참고 있었고 앤드류 박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상무는 아무 말 없이 브래들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기흥 캠퍼스 4층 회의실에서 계약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엔비디아, 삼성전자, HBM4 공급 협약서가 놓여 있었고 양쪽 법무팀이 최종 검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임스 왕이 화상으로 참여했고 산타클라라 본사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삼성 쪽에서는 반도체 사업부 사장이 서명했고 엔비디아 쪽에서는 제임스의 위임을 받은 앤드류 박이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박재훈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247일이 끝난 겁니다. 빨간 X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브래들리가 박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악수했습니다. 브래들리의 손이 거기서 2초 더 머물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브래들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레너드 씨, 네, 2019년에 기흥 와보셨다면서요? 네, 메모장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참고 불필요. 브래들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걸 쓸 뻔했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기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노동이라고 했었죠. 제가 아까 실시간 모니터에서 본 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멈추지 않고 걸으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경력에서 본 어떤 것보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금태 안경에 네이비색 수트. 삼성은 끝났다고 말했던 남자가 삼성 기흥 회의실에서 펜을 들었고 지금 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이트키퍼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뒤 저는 혼자 기흥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대한 팹 건물들 사이로 난 보행로를 따라 걷다가 연구동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난간에 기대어 서자 수원 방향으로 겨울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클린룸에서는 지금도 217명이 일하고 있을 겁니다. 서명이 끝났는데도 축하 파티를 하는 대신 다시 방진복을 입고 라인에 들어간 사람들. 저는 마이클 레너드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2년간 반도체를 봐왔고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불량률, 수율, 원가 구조, 시장 점유율. 제 세계는 스프레드시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흥에서 배운 건 스프레드시트 밖에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1247일의 달력, 수율 31%에서 버텨야 한다라고 적은 야근 일지, 허리가 부러져도 2주 만에 돌아온 사람, 그것들은 어떤 셀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메모리 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장비로 찍어내는 하청업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불필요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고 불필요라고 쓴 그 연구소에서 237명이 3년 4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삼성은 끝났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클린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해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빠르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빠른 게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HBM3E에서 탈락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율이 30%대로 떨어졌을 때도 라인을 끄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등을 돌렸을 때 그들은 벽에 달력을 붙이고 하루하루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47번째 날 불량률 0.0%라는 숫자를 세상 앞에 내놓았습니다. 반도체는 기억을 저장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반도체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산업입니다. 새벽 2시에 클린룸에서 나와 우동을 먹고 다시 들어간 사람들, 아이 돌잔치에 가지 못한 사람들, 부모님 장례식에 반차를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의 1247일이 불량률 0.0%라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엔비디아의 게이트키퍼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기흥 옥상에서 내려올 때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받으셨죠? 마이클? 아버지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거칠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한국이야. 한국, 거기서 뭐하니? 반도체 보러 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던가? 저는 클린룸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꺼지지 않을 불빛이었죠. 네, 아빠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어. 아버지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됐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유일의 HBM4 양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불량률 0.00%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과 함께 끝났다고 선언당한 회사가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